일단 우리는 노트를 잘 필기해야 돼. 노트 필기는 특히나 화원은 노트 필기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자, 노트를 피면 첫 장이 나오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장을 넘겨서 두 번째 장 오른쪽만 필기. 오른쪽만 필기한다. 무슨 색만 쓰냐? 검은색만 표현해. 검은색만. 다른 색깔 쓰지 마. 별표도 검은 색깔, 다 검은 색깔로 해. 알았지? 그리고 왼쪽은 뭐를 쓸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말이 있을 거야. 화원은 이게 참 많아. 참고. 이건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언급을 할 수가 있어. 그 내용들을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화학은 정말 스피드 학문이거든. 빨리 풀어야 돼. 니네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어려운 거 알지?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여기는 속도전의 싸움이야. 선생님 물론 풀이 과정이나 스킬 같은 건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참고 적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선생님 포스잇을 나눠줄 거야. 지금처럼 거기에다가 핵심이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스킬을 적어놓고 이건 떼서 문풀할 때 놓고 계속 숙면해. 선생님은 무엇을 많이 참고적으로 겨울방학 때 알려줄 거냐면 계산하는 방법. 알았지?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 공식 없이 문제를 푸는 로직 같은 걸 가르쳐 줄 거야. 알았니? 그걸 정확하게 인지해. 그래야 이걸로 계산이 다 끝난다. 뭘 쓰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풀어서 쓰면 나중에 뭐가 어려워? 피드백 하나도 어려워. 그냥 써놓고 툭툭툭 내리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제 가끔 너희들이 문제를 뒤에 이제 숙제를 풀고 하다가 어떤 내용들을 참고로 앞에 책을 뒤져봐야 될 때가 있겠잖아. 그럴 때는 노트를 먼저 봐서 노트에 없잖아. 그러면 완자에 있는 내용은 파란색으로, 완자에 없는 내용은 파란색으로 첨삭을 넣어. 색깔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점을 찍거나 별표를 쳐서 아 이거는 완자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다라는 걸 확인. 그 다음 쌤이 테스트를 할 거야.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테스트는 무슨 색깔? 빨간색. 나중에 야 이거 적어. 틀린 사람 이거 적어라고 할 때 그걸 옮겨 읽는 연습을 해. 자꾸. 이게 돼야 너희들이 2학년 내신을 다 챙겨갈 수 있어. 보라색 같은 거.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노트마다 자기 노트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이 노트에, 그러니까 학교 노트 갖고 가면 니네 백발백중 좀 잊어버린다. 뭐 니네가 잘 써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딴 친구들이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거든. 그 어딘가 보면 쓰레기. 그지? 그러기 싫으면 집에 놓고 학교에 있는 내용 같은 걸 다 옮겨줘. 거기다. 그리고 그때 시험 보기 직전에 뭘 쓰느냐? 형광펜을 쓰는 거야. 그때 팍팍팍 쳐서. 알았지?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고3 때 정시 준비가 돼. 그리고 여기다 라벨기를 붙이는데 화원은 단원이 4단원이야. 그래서 위에다가 대단원을 쓰면 되고 나중에 요 밑엔 소단원,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변줄지로 붙이면 돼. 정시 가면 이게 작은 거 있지? 변줄지 작은 거, 얇은 거. 그걸 붙여서 어디 내용이 자기가 뭐가 약한지 쓸 수 있어. 나중에. 노트 활용법을 꼭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그거 이용해서 노트를 자기 노트를 꼭 만들어내. 그래, 시험 볼 때 이만큼 책 싸놓고 여기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그러지 않을 필요 없어. 그냥 쭉 노트만 보고. 그리고 5분 전. 시험 보기 5분 전은 항상 가장 쉬운 걸 보고 들어가는 거야. 어려운 건 평소에 다 해놓고 자주 틀릴 수 있는 것들 있지? 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거 노트 한번 딱 보면 기억 딱 떠올라. 봤던 거 오르는 게 제일 기억력을 키울 수 있다. 알겠지? 요렇게 처음에 연습을 하고 노트 필기는 영상 보고 해. 영상 보면서. 알았어? 그래서 글씨가 뭐 잘못됐거나 그러면 사진 찍어서 애들 그러더라고 보내더라고. 선생님 이게 무슨 글씨예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되도록이면 잘 쓸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컨텐츠를 한번 보자. 물 주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하래. 컨텐츠 보자. 컨텐츠를 보면 총 4개의 컨텐츠가 되어 있을 거다. 화원은. 자, 대충 이제 본다면 첫 번째 컨텐츠 있죠. 화학의 첫걸음에서 내가 별표 칠한 데 써봐. 첫 번째 화학의 첫걸음에
2단원에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보이지? 거기에 1. 화학 식량과 몰의 별표. 킬러야. 너희들 종시를 보더라도 수능에서도 여기 킬러다. 알았지? 킬러가 뭐지? 어려워. 시간 오래 걸리고. 내가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여기 눈여겨봐. 이쪽 단원. 두 번째 화학 반응식이 밑줄 쳐. 화학 반응식만. 별표 2개. 최고 난이도야. 여기. 최고 난이도.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라는 건 이 교재에서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수능에서 그리고 니들 학교에서도 여기는 임의의 원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 풀이하는데 경험치가 많이 필요한 곳이야. 별표 됐지? 자,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알았지? 누적이 되지 않는다면 요거 다음인 2단원 있지? 여기가 기말고사 단원이다. 여기서는 별로 어려운 건 없다지만 만에 하나 학교 선생님들이 1단원을 되게 쉽게 냈잖아? 그럼 2단원도 충분히 무겁게 갈 수 있어. 특히 니들 동그라미 1번에 원자구조 있지? 이 부분에서는 동위원소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내. 출제를 확률로 낸다. 통계로. 알았지? 그 다음에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가 요즘 트렌드야. 여기 양자역학이 들어오거든? 양자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고. 근데 그거 뭐 인터넷 찾아보고 굉장히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이 왜 이런 숫자가 주어지는지만 이해하면, 그리고 뒤에 과학사만 이해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여기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현대 오비탈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동그라미 2번 원소 주기적 성질은 전통적으로 난해한 곳이에요. 두 가지 규칙성을 배우거든요.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에너지. 이 두 개를 막 섞어서 통합적으로 내기도 하고요. 알았죠? 여기가 조금 까칠하지만 그래도 킬러는 아닙니다. 자, 이제 3단원 오른쪽으로 봅시다. 거기는 사랑스러운 단원입니다. 적어도 쌤한테 배운 애들은 한 번 100점을 맞거든요. 두세 번 맞는 애들도 있지만 적어도 한 번에 100점을 맞는데 이 3단원을 100점을 맞는 애들이 거예요. 쉽다는 겁니다. 아, 내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접근이 쉬워요. 알았죠? 이 3단원은 그래서 쉬어가는 페이지다. 아, 막 정말 못하는 애들도 하나 틀리고 그래요. 자, 4단원이 뭘까요? 또 킬러입니다. 2학기잖아요. 2학기 중간고사 쉬웠어요. 3단원에서. 그럼 기말고사 좀 어렵습니다. 거기서 어디가 킬러냐? 동그라미 3번의 산염기 중화반응 보여요? 거기다 별표 2개. 앞 1단원의 화학 반응식과 버금가게 어렵지만 여기는 접근이 가능해요. 앞에 화학 반응식이 좀 경우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 유형, 저것 유형,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형이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구문수학으로 풀 거고 원그래프로 풀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쪽은 직관이 뛰어난 애들이 잘 푼다고. 구문수학이 뛰어난 애들. 알겠죠? 나머지는 맨 마지막에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은 안 나오는 학교도 많습니다. 단열 후배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겨울방학 동안 어디까지 가볼 거냐? 2단은 끝까지는 못 갈 겁니다. 2단은 끝까지는 못 갈 거예요. 대신에 최대한 빨리 나가면 2단원까지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1학기 중간기말을 준비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개념이잖아요, 이게 반이. 그 다음부터 3월달은 무조건 문제풀이에요. 수백 문제를 풀 거예요. 알았어요? 문풀로 앞에 기본적인 개념도 있지만 화학은 20%가 개념이고 80%가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몇몇 학교에서는요, 평균이 38점만 끝까지 풀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가지고 문제풀이 하는데 아, 난 이거 풀 수 있어가 아니에요. 빨리 풀 수 있어, 느리게 푼다, 이 차이에요. 무조건. 푸는 건 당연하고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뭐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오류가 좀 적어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신속 정확해지는지 그걸 좀 배우는 게 겨울방학 때 목표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화학의 첫걸음에 10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첫 단원. 제목은 잘 지어놨어. 첫 걸음 떴어. 시작이 반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기 전 참고.
노트 왼쪽에 참고. 적어도 화학을 하려면 이거 정도는 알자. 이런 거죠. 그 뭐냐? 여러분, 우리는 기본 입자에 대한 얘기는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자라는 걸 배워요. 처음에 원자. 그죠?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 물론 통합과학에 들어가면 더 작은 기본 입자인 쿼크하고 렙톤이 있다는 걸 배우는데, 통상적으로는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 돌턴 아저씨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잠깐 원자와 원소의 차이를 알자는 거죠. 원자는 개수 개념이에요. 입자 개념. 원소는 성분 개념. 이렇게. 알았어요? 안 와닿죠? 안 와닿잖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자는요, 이런 애들이 원자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수소 뒤에다 꼭이어 써줘요. 원자. 이렇게 써줍니다. 알겠어요? 오, 그럼 뭐라고? 산소 원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원소는 뭘까요? 대문자의 숫자라고 보시면 제일 편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물질을 하나 적을 겁니다. 이런 물질을 적을 거예요. 이게 H2O, 물, 수증기, 얼음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H2O가. 그러면 얘를 원자 개념으로 표현하면 몇 원자? 3원자라고 합니다. 아래첨자. 명심할 거. 이 아래첨자 건드리지 마라. 알았냐? 내가 니네 초상화를 했는데 눈 하나 그리고 막 승질나지, 그치? 나는 눈이 두 개인데 왜 하나 그리냐고. 얘들이 그런 애들이야. H2O는 반드시 H원자가 두 개 있고 O원자가 하나 있는 아래첨자로 표시된,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알겠지? 고유자야. 그 3원자. 얘는 두 종류 원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원소가 뭘까? 대문자 숫자. 이게 대문자 두 개 있잖아. 그치? 그게 원소다. 그래서 얘는 원소가 두 종류로 되어 있어. 수소산. 원자는 세 개. 구분하시겠지? 자, 이게 넘어가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니네들. 바로 물질이. 이 물질 속에 분자라는 것도 있고 이온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물질에. 물질은 두 개로 나뉘거든.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로 나뉘어. 이렇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어. 둘 다 배워. 1단원에서 둘 다 배우니까, 아니 이거 학원 들어가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니네가 가서 맨 땅에 헤딩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았어? 기초부터 보는 거야. 기초부터 지금 찬찬히. 너네는 화학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야. 무시하고 가르치는 거지. 무시 당연히 돼? 다 되는 거. 알았지?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거다. 봐라. 순물질이 뭐냐고? 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애들.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 물질의 특성이 뭐가 있는데?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비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혼합물은 뭘까? 섞이는 용매와 용질,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변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진하면서 녹점 높아지고, 끓는 점 높아지고, 녹점 낮아지고, 끓는 점 높아지고, 뭐 옅으면서 끓는 점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혼합물이야. 너희들 알기로는 뭐라고 배우지? 물리변화된 애들, 화학변화된 애들,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우지. 그지? 자, 순물질은 다시 두 개로 나뉜다. 하나는 원소. 이때부터 애들이 헷갈려. 선생님, 저기서 원소라나요? 여기서 원소고. 눈하고 눈. 알겠냐? 눈하고 눈. 동음 이어라고. 알았니? 그래서 출제자가 여기서 쓰는지 저기서 쓰는지 잘 보라고. 아, 눈이 아파. 그랬더니, 내리는 눈이 아파?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지 말고. 원자, 원소의 개념에서 원소를 다루는 말인지,
물질에서 원소를 다루는 말인지 잘 보라고. 그래서 어떤 책에, 일본어학 책에 이런 데 보면 앞에 호시라는 말을 붙여. 호돈소 이렇게. 알았어? 근데 없어도 순물질에 원소라는 게 있고 화합물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둬. 자, 원소 한 종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 와닿지? 뭔 소리인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래? 이렇게. 화학식. 우리가 쓰는 화학식 있잖아. 뇌에 대문자가 한 개 있으면 원소야, 무조건. 화학식 안에 대문자가 하나 딱 있으면 그냥 원소라고. 그럼 화합물은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두 개 이상 있는 애들. 예를 들어 볼게. 원소는 이런 애들이에요. H2 밑에 점 적어보지 마. 대문자 하나잖아. 저 원소야. 알았지? O2 그 다음에 F, D, N, A, E 얘들 대문자 다 하나지. 이런 애들이 원소. 됐지? 그 다음 화합물은 이런 애들 봐. 대문자 두 개잖아.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화합물이야. 대충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H는 수소 원자라고 하는데 얘 차이가 뭘까? 얘는 원자고 얘는 물질이야. 얘는 녹용변이 있고 얘는 없다고. 알았어?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 이렇게. 또는 이렇게 불러. 앞으로 수소 그러면 H2야. 수소 기체 해도 H2고. 근데 수소 원자 그러면 그건 물질이 아니야. 그럼 너희들 봐봐. 물질은 원자가 구성된 애잖아. 그 수소 안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라고?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저렇게. 수소 원자 두 개가 합쳐서 물질이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애도 있거든, 얘들아. 얘는 헬륨 원자인 동시에 분자야. 비활성 기체거든, 헬륨가스. 얘는 헬륨가스 마시면 목소리 이상해지잖아. 얼마나 반응을 안 하면 우리가 마셔서 살겠니? 알겠어? 그런 정도? 이런 애들도 있어. 혼자 원자인 동시에 물질인 애들도 있다고. 그런 애들이 얘야. 금속들. 금속들은 이렇게 아래점자가 없어. 아래점자에 있는 애들은 100% 분자야. 분자. 분자니 금속 원소니 이런 거 헷갈리잖아. 지금은 나중에 분자가 뜨거들랑 금속 원소가 없는 애들이라고 알아두는 게 제일 편해. 금속 원소가 없어. 그럼 금속 원소 외워야 돼요? 이런 거랑 같아. 너네 오늘 나랑 처음 봤지? 나도 니네 처음 봤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달 지나면 내가 니네 이름 모를까? 알겠지. 니네 내 이름 모를까? 모르더라. 또 한 달 지났는데도 내 이름을 몰라요. 근데 한참 있으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워진다고. 그냥 얘들 엄마 아빠 이름 알아볼라. 엄마 아빠 이름 하면서 알아볼라. 알지? 근데 또 태어나면서 하면서 엄마 아빠 이름 부르고 나왔어? 아니잖아.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막 이렇게 덤비려고 하지 말고 있어도 서서히 되는 게 있지. 뭐냐? 나이. 시간만 지나면 나이 먹잖아. 그거 나이 내일부터 투상 먹을 거면 이러면 안 되잖아. 가만히 있어도 이해되는 게 있고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 있지. 금속과 비금속은 자꾸 있다 보면 알아. 그리고 내가 야 이거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럴 때 자주 나오는 놈들은 그냥 자꾸 눈여겨봐도 그럼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순물질을 구분했다. 그러면 진짜 이 수업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얘다. 왜? 얘를 이렇게 나눌 거고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거야. 그럼 균일 혼합물을 왜 배웁니까? 얘를 얘라고 불러요.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용액. 알았어? 이게 바로 3단원에 나오는 용액의 몰롱도 거기서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균일 혼합물 용액이란 어떤 부분이라도, 알았어요? 모든 그 용액의 모든 부분이 용매, 용질 비율이 일정한 게 바로 용액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요. 어느 부분이든 용매와 용질 비율이 일정하다. 농도가 동일하다. 얘는 아니에요. 어느 부분 진하고 어느 부분 옅고. 알겠어요? 그게 불균일이죠. 여러분, 불균일 혼합물은 여러분들이 봐도 알아요. 흙탕물은 불균일이야. 그죠? 그럼 균일 혼합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액으로 끝났잖아. 그래서 액체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거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균일한 혼합물은 녹이는 용매와 녹아 들어가는 용질이 있죠? 합쳐서 그걸 용액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균일 혼합물이에요. 이 과정을 용해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쉬운 거, 물이 있고요, 설탕이 있으면 얘는 뭐예요? 설탕물입니다. 누구든 알아요. 균일 혼합물이에요. 근데 설탕물과 소금물 맛 봐야 알죠. 쳐다봤더니 이거 소금물이네 이러지 않잖아요. 얘를 먹어봐야 알아요. 다 무색이니까. 그럼 자, 얘가 누구냐? 질소요. 뭡니까? 원소. 물질이라는 거죠. 질소, 기체, 질소 똑같은 말을 하겠죠? 이 질소가 전체 공기의 78%. 얘가 용매예요. 그 다음 여기에 산소, 아르곤입니다. 이거는 산소, 아르곤, 그리고 이산화탄소. 얘가 0.01%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공기라는 기체용이고요. 어디든 비율이 똑같다는 거죠. 물론 옆 거 방문하기 이놈은 여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 얘들이 어떻게 돼요? 확산을 해요. 골고루 섞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용매가 구리예요. 그 다음 용질이 주석이에요. 이런 애가 총동이에요. 이게 역시 용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불러요? 합금이라고. 이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에 있는 스테인리스강, 철에 크롬이나 니켈이 섞인 거거든. 역시 용액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런 질문 하나 안 들어와요? 합금이 되면 화학적 성질이 바뀌어요. 근데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죠? 두 물질이 반응을 시켰는데 성질이 바뀌지 않으면 물리변화, 바뀌면 화학변화 이렇게 배웠잖아요. 절대 그렇게 성질이 바뀌고 안 바뀌고 갖고 물리변화를 찾으면 안 돼요. 화학변화를. 동기예요, 동기. 굉장히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많은 변화를 거치면 화학변화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얘는 혼합했는데 왜 화학적 성질이 바뀌었을까?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할 얘기가 있어요. 1단원에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2단원부터는 진짜 화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화학은 무조건 전자의 학문이에요. 무조건. 뭔가 막 규칙성을 배우는데 이거 누가 에너지를 가져가고 누가 에너지를 버리고 이게 뭐지?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그럼 너희들이 전자의 학문? 그럼 전자야 무조건.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다 빠져나왔다 그러면 다 전자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 화학 변화예요.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나트륨 이온이 되었다. 이거 화학 변화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결국 구리와 주석이 섞였는데 이런 것들 금속들은 최악의 자유전자 수가 다르거든요. 그것들이 섞이면 자유전자 수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성질이 바뀌는 것 뿐이지 이거 화학 변화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전자 숫자가 달라져서 화학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구리는 되게 부드러운데 청동이 되면 딱딱한 거죠. 맞으면 죽어요. 청동기. 아시겠어요? 세파. 그죠? 그다음 철기한테 두들어갖고 뛰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자, 불균인. 얘밖에 안 나옵니다. 석유. 원유라고 하죠, 원유. 이 원유는 여러분 저기 북극 쪽 가까운데 북반구 쪽에 가까이 가면 이 원유가 시커매요. 근데 또 적도 쪽에 가까우면 얘가 좀 저기 노래져 색깔이. 이거 성분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 석유밖에 안 배운다. 알겠지? 이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첫 걸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화학방식 쓰면 여기 원소 몇 개 있어. 또는 화합물 몇 개 있어? 그래서 대답할 줄 알면 돼. 알았어? 첫 페이지야. 한 문제 틀리면 좀 부끄럽잖아. 그지? 그거 맞추려고 하는 거야. 알았니? 자꾸 연습해.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들어갈 거야. 자, 거기 제목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써있지. 그럼 뻔한 거 아니겠어? 우리 주변에 화학적인 발견이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뭐냐? 라는 거거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까? 요렇게 정리를 하자. 화학과 우리 생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요렇게야. 입고 먹고 지내는 의식주. 알겠지?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뭘 들어가나 봤더니 바로 얘야. 화학이 우리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줬대. 그럼 저거 됐다 외우면 돼. 질탈 없어. 근데 시험을 한 번은 보나? 모의고사도 보고 이것저것 볼 때 그래도 틀리지 않으려면 좀 자세히 써놔. 무슨 얘기냐? 식량 문제 해결하는데 화학이 무슨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거. 자, 여기서는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참고로 같이 통합적인 과정이니까 봐도 우리가 보통 식량 그러면 오늘 고기 먹은 사람 흔들어 봐. 고기 먹었다고. 좀 어렵네요. 그러면 밥은 먹었니? 어휴, 지금 좀 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아, 못 먹었어요. 쫓겨나서? 그건 아니에요. 그죠? 밥 먹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고기를 하나도 안 먹었네? 샌드위치만 2개 먹었네? 자, 모든 식량의 근간이 뭐예요? 식물입니다. 알았어요? 쌀, 보리,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고기조차도 그 식물을 먹는,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예요. 맞지? 그러면 이 식물의 생장이 너무 식량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생장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쵸? 이 중에는 몸의 세포의 숫자를 늘리는 생장도 있지만 지들끼리 수정을 해서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그 다음에도 계속 수확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세포 분열도 있고 체세포 분열도 있지만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이요.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왜 하필 질소한테 내가 빨간색을 그렸을까요? 저거 인간이 직접 못 만드는 거예요. 아니 식물 자체가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게 됐어요. 공기 중에 78%가 질소인데 왜 질소가 78%나 돼서 우리가 마음껏 이용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걔가 왜 78% 있는지를 봐보세요. 분해가 안 돼요. 걔들. 삼중기업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 몸속에도 질소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들어왔다 나오는 거야, 그냥 질소. 알았어요? 질소를 끊어서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애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애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은 이 질소를 이온의 형태로 흡수를 해야 돼. 그럼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걔들이.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내냐고? 분해자 같은 애들이 만들어. 분해자. 걔들이 막 썩은 식물 같은 거 이런 거 부식된 걸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질산이온이나 암모늄이온 형태로 있는 애들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지. 우리는 그걸 양분이라고 해요. 근데 땅에 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 죽는 거죠. 식물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양분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질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을 합성. 우리 인간도 아미노산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 아미노산을 합성하는데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질소를 합성하는 방법이 어떻길래 과연 저런 식량 문제를 우리가 배우냐는 거죠. 첫 번째 보세요. 자, 공기 중 N2가 있습니다. 78%. 얘를 직접 이건 암모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것들을 뭐 아질산화 효소가 있거든요. 걔들이 이렇게도 바꿔요. 이 형태가 식물이 합시다. 식물 그럼 이거 질산이온이 식물을 흡수하는 조합이에요. 애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죠.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이게 질산이온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애가 누구냐? 이거예요.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이거 생명과학에서 배워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꾸 보세요. 이런 식물이 누구냐? 이런 식물은 특별한 얘만 가능해요. 콩과류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콩은 막 이런 땅에 아무데나 심어도 타요. 걔는. 왜? 식물은 보통 양분을 흡수하는데 콩은요. 그 뿌리에 박테리아가 뭐를 하냐? 공생을 한다고 그래요. 공생. 그 뿌리오그 박테리아는 질소를 가져가다가 질산이온과 암모늄 형태로 바꿔놓고, 그럼 콩은 그걸 흡수하겠죠? 그리고 양분을 만들어서 박테리아한테 제공하는 거죠. 서로 공생 관계로 살아남습니다. 아셨어요? 나머지 것들은요. 뭐 돼요? 그렇게. 자, 근데 땅 속에 공기 중 질소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NO나 NO2 형태로. 이게 이제 누구랑? B랑 만나면, B, 내리는 B, 빗물이랑 만나면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 번개. 번개치면 이렇게 돼요. 2만 볼트 이상. 이런 거 방전이라고 하거든요. 방전. 그 양쪽으로 퍼지는 거. 플라즈마 같이 생긴 거. 그런 형식으로 생기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뭐, 동물의 사체들 있죠? 사체 같은 것들을 이거나 이거로 바꾸는 형태가 뭐다? 바로 분해자들이거든. 분해자. 이렇게. 이거 외에는 식물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화학은
이게 아닌 방법으로 해결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알았어? 그럼 출발. 누가 과연 식량 문제를 해결했느냐? 근데 그 동기가 불순해. 봐.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구라고? 질소. 우주에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구냐? 수소거든. 이것들을 합성해서 얘를 만든 거야. 암모니아. 이거를 발견해낸 과학자가 누구야? 하버라는 사람. 하버. 그래서 얘를 하버법이라고. 하버는 독일의 과학자거든. 얘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느냐? 바로 폭발물을 만들려고 만든 거야. 처음. 도이칠란트가 그때는 공화국이었거든. 근데 도이칠란트가 저맨이잖아. 무슨 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 게르만족이야. 니네 게르만족 봤지? 독일 현재 축구도 잘하잖아. 몸이 구성이 완전히 전투민족이야. 머리도 하얗고 막 키도 크고 우람하고. 알겠어? 그런 애들이 그 당시에는 서열이 한 9인가 10위 정도 됐다고, 나라의 서열이. 그래서 프랑스가 2위였거든. 영국이 1위였고. 프랑스 국왕이 생일이면 탄산수 같은 거 갖다 바치고 막 그래야 됐다고. 암만 싸워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못 싸운 줄 알아? 폭탄 때문에, 화약 때문에. 그 화약을 만드는 유럽에서 유일한 국가가 영국이었고, 영국이 분비해주는 그 양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물론 동양은 중국이 만들 줄 알았지. 물론 우리나라도 최무선 씨가 뭐 초석에서 뭐를 끄집어내요, 화통을 만들고 이런 게 있긴 자료에. 근데 그런 뭐 수팔물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제조기술, 걔들이 다 그냥 암모니아 가스를 뽑아내는 거지 합성해내는 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황제가 이거를 국가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야. 그때도 독일도 화학계들 유명한 사람 많았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안 했느냐? 양심에 찔려서 못한 거야. 과학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버도 부부가 다 과학자였어. 근데 그 연구소가 너무 안 되는 거야. 문을 닫게 생긴 거지. 그러다가 얘가 이제 생각해낸 거야. 에이, 하자. 근데 부인이 반대했어. 하지 마라. 어떻게 성공을 했네? 그래서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겠지. 투자금을 받아서 이걸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내.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생산하냐면 이런 거야. 봐봐. 질소 원소니까 이렇게 써야 돼, 얘들아. N2. 됐지? 수소 H2. 이렇게 화살표 좌측에 있으면 이걸 반응물이라고 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암모니아는 이렇게 표현돼. NH3. 모든 화학 방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 뭐냐?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것만 명심하면 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 질량이 보존되는 거니까 니들은 여기서 질소 원자량이 얼마고 수소 원자량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개수가 같으면 되는 거야. 개수가. 반응물에 질소 원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생성물에는 하나 있지.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겠어? 그럼 2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랬더니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돼버렸어? 6개가 돼버렸지?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화학 방식 완성. 알았니? 되게 단순해. 저렇게 하는 거야 항상. 얘를, 이건 공학적인 얘기거든. 여러분 좋은 고압이니까 영하 막 이게 아니라 얘를 최소한 끊을 수 있는 온도 중에 최고 좋은, 그게 보통 400도씨 300기압 400도씨 막 이런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그걸 통해서 얘를 만들어내. 그래서 뭘 만드느냐? 바로 TNT를 만들어. 이 TNT는 참고야,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제 벤젠이라는 표시인데 이거 탄화수에 가서 설명을 해줄게.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CH3가 붙었으면 이게 톨루엔이라는 놈이거든. 톨루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니트로기가, 네노트라는 니트로기가 여기는 이렇게 쓴다. 일부러 이렇게 쓴다. 양쪽으로 나왔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니트로기가 몇 개 있어? 3개 있다. 트라이라는 말이다. 트리. 니트로 톨루엔. TNT야, TNT. 이거의 원료로 암모니아 가스가 필요했던 거야. 알았어? 그래서 화약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겠지?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 물론 그 화약을 만들어내고
전쟁이 딱 선포함과 동시에 하버의 와이프는 자살을 해. 와이프가 죽었어. 그냥. 끝났어. 근데 하버는 잠시 실패하다가 저 윗자리까지 올라갔지.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면서 히틀러한테 숙청당하거든. 얘가 유태인이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역에서 돌팔매질 맞고 죽어. 사상적인 검증 뭐 이래갖고. 여튼 하버란 사람의 그 만들어낸 동기는 전쟁 때문에 만들었어.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꾼 사람이 있어. 이렇게 바꾼 사람이 있어. 질소비료가 뿌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식물이 막 흡수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단위 헥타르당, 단위 면적당 하자.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어떻게 돼? 증가한 거지. 이게 증가하게 된 게 질소비료. 이거를 한 과학자가 보슈야, 보슈. 그래서 하버 보슈법이라고 돼. 질소비료. 그럼 이 장에서 식량 문제 해결을 누가 한 거야? 하버 보슈가 한 거야. 알았어? 이게 끝이야. 됐지? 왜 하버법 암모니아 합성이 왜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다고? 질소라는 성분 자체가 세포 분열에 도움을 주는 거야. 단백질의 기본 단위자 아미노산 성분이 있어서.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게 끝이야.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 뭐 저기 살충제도 뿌리고 뭐 이런 말 있지? 잘 안 나와. 만약에 나오지, 너희들이 틀렸지? 그럼 파란색 볼펜으로 써놓으면 돼. 알았냐? 됐지? 병충해 방지 이런 것들을 써놓고, 그 다음 가두리 형식이나, 뭐 먹는 벌레 이것도 뭐 곤충 식량이 되고 이런 것들도 그냥 읽어만 보라고. 알았죠?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냐? 그럼 우리는 뭐는 해결됐어? 식량 문제 해결됐어. 자, 이제 두 번째 봐. 이제 뭐 나와? 의류 문제 해결. 여기서 그전에는 어땠을까? 그전에는 첫 번째 천연섬유라는 게 화학에서 제공하지 않았을 당시, 화학에서 어떤 화학적인 섬유를 제공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천연섬유를 의복에 썼어. 그래서 천연섬유가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 일단 면이라는 게 있지. 면의 원료가 뭔데? 목화. 그 다음에 마라는 게 있어. 삼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견이라는 게 있어. 비단. 우회전.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천연섬유야. 근데 이 천연섬유의 단점? 뭐겠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거야. 다 인간이 만들어야지. 그치? 그래서 누구만 입어? 귀족들만 입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니네 그래서 흥분해지. 자식들 그릴 때 맨날. 어떻게 그려? 이러면, 그치? 좀 불쌍해 보이잖아. 맨날 기호 입는 거야. 신기하니까, 귀하니까. 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얘들도 내구성? 오래 입어, 못 입어? 못 입어. 내구성도 없어. 얘들 즐기지 못하고. 그럼 이런 단점만 있을까? 장점도 있죠. 이거 지금도 이것 때문에 천연섬유를 못 버리거든? 이거야. 그래서 니네 속옷들 있지? 다 면으로 만들죠. 나일론으로 속옷 만들면 여러분 살갗 다 까진다. 알았냐? 그래서 그리고 또 대부분 교복이나 우리 티 같은 것도 면도 좀 섞잖아요. 흡성 좋고 좀 부드러워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입었던 게 천연섬유야. 그러면 이제 의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거의 해결 방안이 누구냐? 바로 얘란 얘기야. 합성 섬유. 근데 합성이란 말이 나오네? 너네 이거 봐봐. 인간이 석유를 쓴 게 100년이 조금 넘었어. 알았냐? 그럼 1세기도 안 됐다는 얘기, 2세기 좀 지났다는 얘기인데, 어디부터 석유를 썼냐? 북아메리카 때부터 석유를 쓴 거야. 그 석유를 처음 뭘로 썼어? 자동차 연료로 먼저 쓴 거야.
그 석유도 인디안 때문에 발견된 거야. 인디안들이 그 맨날 서부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맨날 싸웠잖아, 기병대랑. 그지? 마지막 살아남은 그 인디언이 아파치라는 족들이거든. 근데 그 인디안들이 막 뭐 그 전설 토템이 좀 그런 게 되게 많잖아. 근데 기병대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야. 저기는 뭐 데드 죽음의 땅이다. 가보면 시체들이 잔뜩 있어. 그 동물의 사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거기에 검은색 늪이 있는 거. 그게 석유였던 거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불에 잘 붙는 거 알고 그 캠프파이어에다 그걸 갖다 뿌리다가 이걸 정제하면 더 술 만드는 법을 그때 알았으니까 그래서 끓여보니까 더 좋은 요료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 골드러시가 한참이었잖아요. 아니고 오일러시가 그러니까 그때 막 석유 캐러 사람들이 그래서 막 군데군데 석유가 파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로 퍼졌죠. 석유라는 게. 이 석유가 처음엔 연료, 가솔린은 없는 썼지만 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석유화학 제품으로 얘들이 떠요. 앞에 공통적으로 합성이 붙죠? 섬유, 옷이 좋은, 수지, 플라스틱, 비닐봉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네 신발.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합성 섬유가. 알았죠? 그럼 합성 섬유는 무엇을 배우냐? 최초 예를 들면 나일론은 꼭 알아둬야 될 게 뭐? 최초의 합성 섬유. 이 타이틀이 중요해요. 최초의 합성 섬유다. 그래서 케라도스까지 알아두세요. 이걸 발견한 과학 케라도스까지. 그럼 나일론을 니네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66 나일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66은 뭐냐면 나일론이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단위체 속에 탄소가 6개짜리가 합성돼서 만든 나일론. 그럼 6, 7도 있습니까? 있어요. 6, 7도. 7, 7도 있고요. 알겠어요? 그런 얘들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진 나일론은 매우 질깁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흡습성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뭐에 많이 쓰이냐? 쓰이는 것만 볼까요? 일단 나일론은 그 스타킹. 여러분들이 이제 교복 입고 이렇게 추울 때 입는 거 스타킹. 니네 스타킹 안에다 볼링공로도 안 끊어지는 거 알죠? 엄청 질기다. 그 다음에 니네 치카치카가 돼. 그 칫솔 뭐.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밧줄 이런 게 나일론이 굉장히 질기고 흡습성은 없지만 오케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는 가끔 나와요.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는 구김이 없고 이런 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암기보다는요 요 정도 알면 좋을걸요? 교복. 니도 교복 봐봐요. 교복 입으면 비가 와도 금방 마르잖아요. 그리고 빨아도 요 선, 주름선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요. 이건 구김이 없다. 그 뭐 와이셔츠, 양복 이런 데 쓰여요. 적급. 알겠습니까? 그 양복 와이셔츠 같은 거면 이게 주름이 안 가시고 계속 있죠. 교복 같은 게 그렇고 폴리스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있죠. 폴리아크릴. 그거는 그냥 양말.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스웨터 이런 거, 니트 이런 거 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은 나오면 쓰고 안 나오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누구다? 나일론. 뭐 때문에?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모브라는 합성의약, 여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염색약 있죠? 합성 염색도 있어요. 염색약도 뭐 말라리아 치료제를 통해서 그냥 보십시오. 나중에 나왔을 때 자기가 틀리면 써놓고요. 알았죠? 근데 걔들 색깔이 퍼플 색깔이에요. 퍼플.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는 보라색을 바이올릿이라 불러요. 바이올렛. 근데 패션업계에서는 퍼플이라는 색깔 써요. 좀 밝은 보라. 알았지? 그게 최초 합성 염색료예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막 청포에다 머리 감고 그걸 염색하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죠. 영화에서 보면 막
노란 천이 막 바람에 날리고 있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걸 합성 그 염료약이 발견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입는 옷 같은 게 다 합성 염료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의료 문제 해결. 됐죠?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주. 이거는 알겠습니까? 자, 오셨다가 주 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주거 문제 해결이에요. 먼저 우리 집 안에서의 해결이거든. 거기 보면 내용들이 그거야. 먼저 첫 번째로 주거 상태에서 일단 우리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지. 옛날엔 땔감이나 이런 걸 썼는데 화석 연료라 하면 예전에는 석탄, 연탄 있지? 그럼 지금은 뭐 LNG나 이게 액화 천연가스야. 그 석유를 추출하기 전에 미리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석유를 분별 중류에서 나오는 액화 석유가스 LPG. 자세한 건 뒤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석유에서 파생되어 나온 석유화학 제품은 얘 합성 수지의 이용. 니네 합성 수지가 플라스틱 하는데 이 플라스틱이 어감상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거든. 근데 비닐도 플라스틱이고 그 다음에 정말 딱딱한 거에서 고밀도 플라스틱 그런 게 니네 뭐 불가리스나 이런 캡슐이 있지. 딱딱한 거 그지?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고밀도고 저밀도로 본다라면 저 정도 이런 거 페트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빵봉지 있지. 빵봉지 투명한데 바삭바삭 소리 나잖아. 그런 것들 P.2라고 그래. 폴리에틸렌 알았어? 그런 애들이 다 플라스틱이고 쉽게는 주방에서 쓰는 락앤락 있지. 락앤락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 알겠죠? 요런 거 그냥 단순하게 봐두세요. 합성 수지까지 나왔죠? 그 다음 넘겨보시겠어요? 자, 넘겨보시면 이 건축 재료 예전에는 건축 재료 그럼 뭐죠? 나무나 풀이죠. 풀 나무나 풀. 근데 현재로 오면서 이것들이 해결이 된 게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철의 재련이에요. 철기죠. 철기. 이걸 좀 자세히 하는 학교들이 있어. 내가 써놓긴 하겠지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써놓긴 하세요. 이거는 뒤에 4단원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철은요 처음에 우리가 철광석을 캐어 땅속에서 혼합물이에요. 여기에는 적철광이 있고요. 붉은색을 띠겠죠? 자철광이 있어요. 자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륙이 이동한다 이런 거 배우죠. 백에너. 고지구 자기장에서 자철광 많이 이용해요. 자국을 따라서 얘들이 퇴적이 되거든. 그 상태로. 그걸 이용해서 땅덩어리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디치라는 과학자가 중앙해령을 통해서 발산형 경계를 찾아서 지구학에 나옵니다. 그때 자철광을 이용하죠. 이 철광석과 얘를 집어넣어요. 석회석. 그 다음에 코크스. 이렇게를 때려 넣어요. 어디에 넣냐? 바로 이러한 용광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용광로거든요. 여기다가 1800도씨에 열풍을 가해요. 열풍을. 그럼 얘들이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일단 코크스가 여러분 연필심 막 샤프심 갈다 보면 흰색 뭐 회색 가루 나오죠. 이렇게 쓱 해갖고 얼굴이 묻잖아요. 그게 코크스예요. 코크스. 탄소가루. 이 코크스가 들어가서 불완전 연소를 합니다.
완전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불완전 연소를 하면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맞추는 거죠. 불완전 연소를 통해 일산화탄소 나오고 이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가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게 요거는 잠깐 봐. 꿀팁이니까 이게 적철광이거든. 얘랑 만나서 철로 환원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때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끝에 3죠. 그래서 여기다 3 요거 2죠. 2 이렇게 계속 맞추세요. 나중에 맞출 때 다시 얘는 자철광이거든요. 똑같아요.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철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4 써있잖아. 4 3 써있죠.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철을 재련한다는 거죠. 근데 석회석은 뭐냐면 얘가 CaCO3거든요. 탄산칼슘. 이 광물이라는 게 SiO2가 70%거든요. 규산염이. 그러니까 덩어리 뭉쳐있어요. 혼합물이라. 그럼 SiO2 덕지덕지 붙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용광로 안으로. 얘가 가열을 받으면 이렇게 산화칼슘이라는 놈이 나와요. 이걸 생석회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얘는 빠져나가고 여기로 이제 CO2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생석회가 얘랑 만납니다. SiO2랑 만나서 이렇게 규소산 칼슘이라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탄산칼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 나와요. 이쪽에서 CaSiO3가 나오는데 얘는 시멘트 제조에 사용돼요. 그럼 철이 여기서 나와요. 철이 좀 아래쪽에서 나옵니다. 철은 밀도가 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철의 재련 과정에 전부 관계되는 식은 다 써놓은 거죠. 이렇게. 자, 다시 그냥 석회석은 무슨 역할이라? 불순물 제거 역할을 하고요. 코크스는요, 일산화탄소로 변해서 철을 환원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철이 재련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 여러분 이 철이 만들어지면 이 철이 저 앞에 나오는 철 있죠? 저 철이 얘도 얘랑 합쳐진 뭐다? 합금이. 다시 말해서 탄소강이 되거든요. 저 처음에 나오는 저 철과 탄소, 코크스가 막 섞여 있는, 그랬잖아 아까 내가. 이 코크스가 전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철에도 막 섞인단 말이야. 그럼 철이 재련이 되죠? 그런 철을 제일 먼저 나왔다 이거 선철이야. 선철. 걔들은 건물 세울 때 쓰는 철강이에요. 니네 건물 세울 때 보면 철근을 막 커다란 덩어리로 뻥뻥뻥 세우는 거 보이죠? 그게 선철이에요. 그걸 가열을 하잖아요. 가열해가지고 탄소가 빠져나가게 만들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강철이 돼요. 그거를 이제 무기나 자동차 프레임 같은 거 있죠. 본넷 이런 거 만들 때 써요. 그 다음에 더 가열하잖아요. 그럼 철사줄이 돼요. 어때요? 부드럽죠? 연철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 철도 가열을 해서 그렇게 가공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건축물 뼈대에 이용되고 뭐 이런 거죠. 알았습니까? 구조물에 사용되고 이런 것이 철의 역할입니다. 거기 써있는. 알겠어요? 건축재료에 건축물의 기둥 이런 거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를 만드냐?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자, 이 시멘트는 이런 겁니다. 아까 여기서 잠깐 봤죠? 탄산칼슘이 가열이 되면 생석회하고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생석회에 점토를 섞은 것이 시멘트입니다. 그럼 시멘트가 어떤 특징을 있지? 시멘트 한번 본 적은 있죠?
시멘트 이렇게 미장이라고 하죠. 그걸 싹싹 이렇게 문대가지고 반듯반듯 하는 게 모형을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잘 굳어서. 그치? 근데 걔들이 뭐가 약하냐면 하중이 약해요. 물리면 뻑뻑 금가. 알겠어? 그 무게를 누르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강한 게 콘크리트예요. 이 콘크리트가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 같은 거를 섞은 게 콘크리트입니다. 이 콘크리트 역할 뭐 밑에 써도 돼요. 무게를 잘 견딘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뭐에 약하나? 좌우 흔들림에 약해요. 지진이 일어나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그럼 뻑뻑 넘어져요. 부서지고. 그래서 얘가 나와요. 철근 콘크리트. 뭡니까? 콘크리트에다 철근을 박은 거예요. 이게 뭐의 원리랑 똑같냐면 옛날 사람들이 진흙 있죠. 진흙을 땅땅땅땅 벽에다 이렇게 발랐더니 이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속 지나니까 나중에 사람이 별로 톡 치면 툭 무너져요. 힘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거기다 볏짚을 넣은 거예요. 볏짚. 그럼 땅 쳐도 그 볏짚 버티잖아요. 그걸 착안해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시험 문제.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 3대장이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럼 나머지 알루미늄이나 그 다음에 뭐 페인트나 유리나 이런 거 그냥 놔두세요. 알았어? 특히 알루미늄은 이 정도는 알고 있으십시다. 지각에 제일 많은 금속이야. 그런데 알루미늄을 쓴 지가 1세기도 안 됐다는 얘기죠. 철을 더 많이 썼죠. 오죽했으면 들어봐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다 통째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 국왕을 데리고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금 나이프에 금 쟁반에 금 왕관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금반지 껴본 적 있어요? 금 목걸이 껴본 적 있어요? 무거워요. 알아요? 무게를 견뎌라 해요. 되게 무겁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 아저씨들 어깨 아저씨들이 여기 금 목걸이 이렇게 쳐요. 그 정도면 진짜 금이면 이러고 어깨 결립니다. 뭐야? 다 뭐죠? 가벼운. 진짜 무겁습니다. 들면 그냥 이렇게 될 정도. 어깨 결립니다. 왕관을 썼다고 생각해봐요. 왕관. 전 목 디스크 와서 그거 참 그죠? 근데 우리는 신라시대 왕관을 보면 되게 얇잖아요. 얇아요. 되게 얇고 그나마 무게를 줄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뭘 사용한지 아세요? 그도 왕 중에 왕 아니에요. 알루미늄 왕관에다가 알루미늄 나이프, 알루미늄 접시를 썼대요. 이게 요즘 말하면 저 샤시 쓴 거예요. 샤시. 웃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알루미늄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어요. 땅속에 뭐로 존재하느냐? Al2O3라고 불리는 산화 알루미늄, 전문용어로 보크사이트라고 해요. 땅속에 그렇게 존재하고 철도 그렇잖아요. 철로 존재하지 않고 철광석으로 존재하잖아요. 반응성이 커서. 이걸 재련하는데 1800만큼의 온도가 필요했는데 산화 알루미늄은 2800도씨가 필요해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그러다가 훅이라는 과학자가 빙정석을 집어넣으니까 촉매 역할을 해서 이거 온도가 1000도씨 밑으로 뚝 떨어진 거지. 그 다음부터 엄청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막 재련된 거야. 값이 똥값이 된 거죠. 그래서 저런 샤시. 근데 왜 샤시를 쓰느냐? 철은 말이야 부식이 되잖아. 그럼 사람의 종기랑 똑같아. 부식이 되면 온몸에 퍼져요. 점점. 근데 알루미늄은 겉에만 살짝 Al2O3가 돼. 그래서 그걸 4% 살살 문들면 반짝반짝해. 그럼 좀 이따 거기 또 회색으로 싹 변해요. 그러니까 피膜을 만든다는 거지. 철처럼 막 부식해서 딴 데로 퍼지는 게 아니라 딱 그 피膜만 만들어서 외부 공기와 산소를 차단해. 물 같은 거. 알았지?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로 쓸 수 있다는 거. 유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래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랍 쪽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 SiO2를 이용해서 유리는.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되거든. 비결정질. 알겠어? 그래서 산란해서 우리가 얼굴이 다 보일 수 있는 거야, 걔들이. 그 다음 페인트는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공업용 우리나라는 제비표가 있어요. 그죠? 고려 페인트 이런 쪽. 알겠어요? 그 정도예요. 자, 주거 문제에서 건축 재료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의료예요. 의료가 아니라 의료 문제 해결. 맞죠? 의료 문제 해결. 자, 의료 문제 해결은 누구냐? 제일 첫 번째 바로 아스피린. 얘는 해열 진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인데 독일의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나 모르겠다. 바이에른 미넨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레버쿠젠이라는 축구단의 그 공식 스폰서 기업이죠. 바이엘이에요. 바이엘이 이렇게 되고 바이엘 이렇게 십자가처럼 된 그 상표거든요. 아스피린은 걔네만 만들어요. 이것만 만드는데 세계 5대 기업이에요. 이것만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다. 타이틀이 나왔죠. 최초의 합성. 요거 하나 중요한 거죠. 간혹 용기 있는 선생님들이 얘를 실제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보세요. 그냥 이거는 참고에다 써놓으세요. 참고. 자, 이 아스피린은요, 살리실산이라 불리우는 버드나무 잎에 있는 액이 있어요. 버드나무가 뭔지 알아요? 알아? 자네는? 아, 자세히는 모르는데 모르는 거 있잖아. 이 시내가 이렇게 보면 시내가 애들아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봤어? 밤에 보면 막 그게 무섭고 이거 수양버들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버드나무를 봄에 딱 끊어서 양쪽에 딱 끊어가지고 빼면 쏙 빠진다 껍질이. 그럼 껍질을 이렇게 칼집을 내서 풀피리로 불고 뭐 이런 거. 옛날이야.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런데 그걸 빼면 안에 가지가 하얘. 근데 거기에 미끌미끌 액체가 있어. 그걸 쪽 빨아먹지 마. 그럼 5번째. 그게 살리실산이야. 이게 이 성분이. 그걸 막 물로 끓이고 막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썼다고. 근데 그 살리실산에다가 얘를 섞으면 이거 식초 두 성분이거든. 이게 누가 되느냐? 아세틸 살리실산이 되는 거야. 얘가 아스피린이야. 근데 이걸 구조식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 일단 이건 탄화수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 때 이거 그려라, 니들이 그냥. 이거 아까 뭐라 했냐? 벤젠이라고 했어요. 톨루엔 할 때 내가 잠깐 보여줬지. 여기에 COOH라고 불리는 카복실기가 붙어. 그 다음 여기에 페놀기라고 해, 이건 알코올기가 아니야. 벤젠골에 붙어 있는 건 페놀기거든. 여기에 아세트산이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CH3, COOH. 그러면 여기 있는 H가 떨어지고 여기 있는 OH가 떨어진다. 그래서 얘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COOH 있고 여기에 O 다음에 OCH3가 되는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드는 거야, 얘가. 이게 해열제야. 그리고 누가 나오냐? H2O가 나온 거야. 이게 합성법이야. 아스피린 합성법. 탄소가 이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거든. 나중에 이게 선구조식 그려줄 때 잠깐 봐. 알겠지? 이게 어떤 거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얘는 이제 화합물에 식을 적으면 이 안에 지금 보면 이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는 거야, 이렇게. 탄소가 있으면 C가 총 몇 개 있느냐? 6개에다 여기 하나 있으니까 C가 총 7개가 있는 거야. C가 7개. 이걸 나중에 된다니까. 그 다음 H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개. H 6개. O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쓰는 거지. 얘랑 만나면 얘는 뭐요? C2,
H4O2가 되겠고 얘는 C가 몇 개냐? 여기 6개에다가 7, 8개, C 8개가 돼. H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씩 붙어 있고 5, 그 다음에 여기 뭐야? 8개가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O가 몇 개? 3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알았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석이 되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냥 써놓기만 하시라고. 자, 요렇게 된 게 아스피린. 그럼 마지막. 페니실린이 있어요. 이 페니실린은 항생제. 그것도 최초의 항생제라고 해요. 색소의 합성의약품은 아닌데 최초의 항생제. 항생제가 되게 많거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야.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가 따로 있다. 니네 감기는 바이러스야, 세균이야? 감기. 니네 코로나가 뭐야? 그렇지. 감기도 바이러스야. 그 코로나랑 증상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알았어? 독감은 바이러스야. 걔는 인플루엔자. 그냥 감기는 아데노 바이러스야. 달라. 바이러스가. 가면 뭐 주사 맞잖아. 감기 때문에 가면. 그거 항생제 아니야. 알았어? 항생제는 상처나거나 뭐 곰거나 이런 거 그거 막으려고 만든 게 항생제야. 알겠지? 그래서 요 페니실린은 뭐 플레밍이 발견했네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귤 있어요? 귤 하나를 몰래 꼭 쳐갖고 그 책상 구석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가요. 그럼 거기가 파랗고 하얗게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썩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게 푸른 곰팡이에요. 그 파란색의 뒤에 하얀 있는 그게 푸른 곰팡이라고. 그걸 싹 긁어서 끓여서 뭐 안 돼요. 그렇게는. 그게 페니실린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만든 젊은 과학자 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최초로 거기에서 푸른 곰팡이가 다른 곰팡이들을 죽이는 걸 저널로 놓은 거야, 플레밍이. 근데 워낙 게을러갖고 걔는 실험을 하다가 멈췄어. 아씨,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든 거지. 근데 그 어린 애들이 둘이가, 젊은 사람들 둘이가 플레밍의 그 논문을 가지고 실제로 항생제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몰린 거지. 인터뷰를 하는데 내 둘이 발견했어. 근데 닉네임이 별로 사람들이 얘기해도 잘 모르고 젊은 애들, 유명한 애들이 아닌 거지. 그래서 아이씨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얘들 입에서 플레밍이란 과학자의 저널지를 보고 그 얘기 끝나자마자 기자의 3분의 2가 사라졌어. 어디로 갈게? 플레밍한테 달려간 거야. 당신이 발견한 그 저널에 있는 그거 젊은 과학자들이 항생제를 발견했다고.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엔 플레밍이 발견했다 이러고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있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를 가지고 저널을 만든 건 맞아. 근데 그걸 항생제로 만들어낸 사람은 젊은 과학자 둘이에요. 근데 걔 영국 애들이에요. 이 둘이. 플레밍도 영국 사람이고. 근데 플레밍은 왕녀밖에 소수이고 얘들은 듣보잡이지 말 그대로. 근데 얘들이 그 항생제 기술을 가지고 영국의 기업들을 찾아갔어. 자, 투자해라. 플레밍 걸 니네가 좀 이렇게 뭐 했다 해갖고 한 거지. 되겠어? 뭐 이런 거지.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투자를 받아갖고 대량 생산을 해서 성공을 했겠지. 1940년대 초반에 성공을 했네. 그리고 어디서 유명세를 떨쳤냐? 2차 세계대전 마지막 전쟁 때 3년 동안 이 항생제가 촥 전쟁 때 보급되니까 연합군은 3개월에 이제 군인들이 다 나가고 다시 전쟁 들어가는데 독일군은 6개월 동안 그림에도 안 보이고. 그리고 병력차가 너무 심한 거야. 나중에 처칠이 이번 전쟁은 끝은 이 페니실린이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막상 어떻게 되겠어? 이 페니실린 만들어낸 데 어디야? 미국이지? 로얄티를 70년 동안 영국이 지불해. 자기네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안 받아주는 바람에. 알았어? 슬픈 사연이 있는 거야. 이 두 개만 기억해.
특히 아스피린 잘 나온다. 오케이 바이? 자, 거기 오른쪽 페이지 13쪽 가보자. 1번. 하버가 공기 중에 질소랑 수소를 반응시켜 대량 생산을 하는데 성공했고 비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이름 암모니아. 화학식은 NH3. 얘는 화합물이야. 이해갔지? NH3 화합물이다. 다음 두 번째. 우리 문제 해결과 화학에 대한 설명이야. OX 표시하자. 천연섬유는 값이 비싸고 알았냐? 대량 생산하기 어렵다. X라고 얘는.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건 합성섬유야. 대량 생산하면 값이 싸단다. 2번. 합성섬유가 개발되면서 천연섬유를 완전히 대체, 그건 아니죠. 내가 얘기했잖아. 속옷 같은 거는 대체 못해요. 알았지? 이런 거 X. 세 번째.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로 캐로더스가 개발했다. 옳거니. 맞죠? 다음에 폴리에스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거 맞습니다. 폴리에스터는요 진짜 안 사용되는 데가 없어요. 다 거기다가 서로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혼합품으로. 그래서 이건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합성염료, 모브 이런 개발로 다양한 색깔의 의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합성섬유와 그 이용. 나일론 어디? 스타킹 쪽으로 가야 돼. 스타킹 질기다. 폴리에스터 양복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 니트 쪽으로 가야죠. 니트나 양말 쪽이 바로 폴리아크릴의 방향입니다. 네 번째. 주거 문제 해결하고 화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석연료는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 맞았죠? 오케이. 다음. 현대의 건축재를 넣는데 화학적 방법이 이용되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시멘트 합성이에요. 시멘트 제조. 그리고 화학이 이용된 거죠. 다. 다음. 철과 알루미늄은 철광석을 코쿠스와 함께 용광로에서, 부끄럽죠? 알루미늄은 전기분해합니다. 알았어요? 얘는 따로 전기분해에서 사용되고 철이 바로 용광로를 이용하죠. 알겠죠? 그래서 3번은 알림늄 때문에 X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모래와 자갈 등의 시멘트를 섞어 물로 반죽합니다. 무게를 견디기 쉽다고요. 콘크리트입니다. 답이 콘크리트. 철근을 넣어주면 이제 흔들림에도 강해집니다. 됐죠? 자, 여섯 번째.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페니실린이죠. 페니실린. 다음 두 번째. 호프만. 과학자 이름이 나왔지만 우리는 버드나무라는 거에 딱 끝났죠. 살리실산. 그죠? 그래서 얘들은 뭐다? 아스피린. 넘깁니다. 자, 탄소화물의 유용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갈 때는 이제 여기서는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이 궁금증은 상단에서 풀 거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시킨 대로 그냥 저러니까 저렇다라고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세한 설명과 그것은 좀 간과할게요. 왜 그러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약속이라는 걸 할 거야. 우리는 여기 탄소화물을 들어갈 거거든. 여기 한번 봐봐. 이름을 보자. 왜 지금 주거 문제 막 이런 말 했는데 왜 뒤에서 탄소화물을 얘기하냐고? 결국 합성이 들어간 것들은 다 석유화학 제품이야. 근데 석유라는 게 탄화수소라는 화합물의 불균인 혼합물 자체거든.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다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탄소화물을 알아야 되는 거야. 화합물이니까 대문자가 몇 개 이상 있겠어? 2개 이상 있어. 맞지? 그런데 탄소화물이잖아. 콕 집어서 누가 중심 원소야? 탄소야. 탄소. 그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봐봐. 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탄소는, 자, 몰라도 들어. 알았어? 아마 통합과학을 좀 했으면 배웠을 것 같은데, 탄소는 화학물이 될 때 이 결합을 하거든. 화학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해. 근데 화학결합은 얘를 해. 사회를 한다고, 결합을. 그래서 그 선의 숫자를 4개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탄소가 가질 수 있는 구조식을 딱 정해 놓을 거야. 이렇게 선이 4개 나왔지. 다음 선이 몇 개 나왔어? 역시 4개 나왔는데 방향이 3방향이지. 다음 얘도 선이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는데 방향이 2방향이지. 선이 역시 4개 나왔는데 방향이 또 2방향이야. 우리는 이러한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이러한 결합은 뭐라고 한다? 이중 결합이라고 할 거야. 얘는 몇 중이라고 한다고? 3중 결합이라고 할 거예요. 자, 단일 결합 외의 결합을 다중이라고 해. 다중 결합은 몇 중 결합이 최고라고? 3중이 최대야. 끝이야 그냥. 봐도 이렇게 탄소는 이런 구조식을 가질 수 있어. 이거 외에 탄소는 절대 못 가져. 알았지? 그때 이들의 차이가 뭐냐? 이 탄소가 이 구조를 가지려면 주위에 원자가 4개 이상 있는 애들이야. 얘는 3개 있는 애들. 얘들 둘은 2개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탄소는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니야. 얘가 누구야? 산소지. 얘는 화학결합을 몇 번 하느냐? 2회가 최대야 얘들은. 특징이. 그럼 구조식으로 무엇이 있나 봤더니 얘 아니면 얘가 끝이야. 알았어? 선은 2개씩 나왔지? 근데 왼쪽에 있는 애는 2개 원자랑 결합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하나의 원자밖에 안 하지? 저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O2가 있지? 그 5원자가 결합하는 거잖아. 5원자가 결합하려면 저기서 오른쪽 구조식밖에 성립을 안 한다고 이렇게. 그 구조식이 이렇다는 거야 그냥. 지금 이렇게 봐더라고. 어쩔 수 없어. 그냥 봐도. 알았지? 자, 수소. 화학결합이 몇 번이 가능한 아인가 봤더니 이거야. 그럼 누구밖에 없어? 구조식은. 얘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 수소 몇 개 들어가냐? 4개. 그치? 그게 CH4라는 메테인 가스야. 여기 수소 몇 개 들어갈까? 여기 못 들어간다? 2개밖에 못 들어가. 여기 몇 개 들어갈까? 못 들어가. 여기 몇 개 들어가? 하나 들어갈 수 있어, 왼쪽. 이런 거야.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탄소. 그럼 봐. 산소는 여기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갈 수 있어. 이 결합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게 CO2 구조식이야. 알았냐?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공유결합 가서 얘가 왜 이러는지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4, 2, 1 이것만 알고 들어가. 그래서 이 수소 원자보다 H2는 물질이잖아. 걔 구조식은 HH 사이 선 하나만 보면 돼.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탄소화물에 대한 정의. 탄소화물은 중심 원소가 누구고? 탄소란 얘기야. 중심 원소가 탄소인 게 탄소화물이야. 그 다음에 주변 원소가 얘들이야.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뭐야? 다 비금속이라는 얘기야. 우리는 비금속 원소만 존재하면 분자라는 말을 써. 일단. 그리고 공유결합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공유결합한다. 알았어? 그래서 지금 중심 원소가 탄소인 지금 장부터 배우는 것들은 다 분자. 알겠지? 그럼 누구는 볼 수 없다. 금속은 볼 수 없는 거라는 거 미리 알아둬. 됐지?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얘는 안 나온다는 거지. 지금 이거야. CH5만 나와. 알았지? 그러면 이러한 탄소화물은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휙 돌아보기도 전에 니네 몸 자체가 탄소화물이야. 그냥 3대 영양소가 뭐야? 탄단지지. 탄단지. 여러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에 잘 녹아안 녹아?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은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우리가 잘 녹으면 목욕탕 가면 뼈만 나오게. 그지? 아주 다이어트 제대로 해서 나오겠네. 그지? 그럴 수 없단 말이야. 물하고 안 친해요. 알겠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러한 탄소화물 중 여러분 인간이 쓸 수 있는 탄소화물을 뭐라고 한다? 합성이라는 말을 붙인다 했잖아 내가.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합성 의약. 인간이 만들어낸 거. 인간이 쓰는 것들 대부분이 가만히 보면 다 같은 탄소화물이에요. 우리 유기체라고 하거든. 유기화학이라는데 다 그런 것들이야. 물론 탄소가 들어가지 않은 무기물도 있어요. H2O나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CO2는 C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분자량이 작아서 걔도 무기물이라고 해요. CO2. 물론 유기물, 무기물이 구분이 예전엔 무너졌어. 없어졌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보는 거야. 유기물, 무기물은 탄소의 유무로 보통 본다. 분자량 큰 탄소들을 유기물, 작은 애들은 그냥 무기물 취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원유거든. 니네 거기 원유 한번 봐봐. 원유란 무엇이냐 보면 원유 석유야 석유 얘들아. 특히 아까 첫 번째 수업 앞 시간에 배웠지. 불균일 혼합물. 얘는 혼합물인데 누구 혼합물? 탄소 화합물의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정말 많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봐라.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분리를 할 거야. 뭐를 할 거라고? 원유를 분리할 거야. 그럼 무슨 변화니?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야. 분리잖아. 물리 변화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분해한다 그러면 이거 저 뭐냐? 우리 화학 변화야. 알아서 전자 이동하는 거. 근데 어떻게 분류할 거냐 봤더니 이렇게 분류할 거예요. 분별 중류. 이거 차를 이용한다는 거거든. 근데 화학은 이 끓는 점이 뭔지 알아? 분자간 인력이야. 끓는 점이 뭐라고? 분자간 인력이라. 요걸 교묘하게 같이 표현을 한다. 과학자들이. 끓는 점이 높다는 건 인력이 센 놈들은 얘를 끓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끓는 점이 높으면 인력도 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니까 이 불균형 혼합물을 좀 분리해보자고. 맨 밑에 쪽에다가 원유를 집어넣어. 그럼 먼저 끓는 애들이 기화도 먼저 되겠지. 맨 꼭대기 나오는 애가 누군가 봤더니 얘야. LPG. 주의. LNG 아니다. LNG는 이 원유를 캐낼 때 이미 나오는 거야. 얘들 화장실 가서 고구마 찔 때 있잖아. 고구마 찌기 전에 뭐 방귀 끼지. 그지? 고구마, 우리끼리 그냥 알았죠. 고구마 찔 때 방귀 끼잖아. 그게, LNG구나. 라고 알아도. 고구마가 원유라면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 LNG가 제일 많은 나라 카타르잖아. 카타르. 월드컵 치는 나라. 석유가 어느 일정 공간에 있었는데 걔가 계속 오랜 시간에 고압을 받으면 다 LNG가 돼버리는 거야. 가스화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거기서 있는 게 LNG고 원유를 분별 중리할 때 맨 꼭대기 나오는 이래서 얘를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는 거야. 얘는 탄소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LPG도 혼합물이야. 분별 중류를 시켜놨는데 이것조차도 혼합물이라고. 이해 갔어? 다음 봐봐. 그 다음 나오는 애가 나프타라는 놈이야. 탄소가 5개 내지 약 9개 정도로 돼 있는 애들이거든. 근데 얘들은 대부분 가솔린에 쓰이고 이런 거야. 아니면 합성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로 쓰여. 외우지마.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냥 이때 나오는 게 나프타인데 탄소가 5개에서 9개면 얘보다는 분자량이 크지. 그럼 끓는 점이 높아서 밑에서 나오는 거야. 끓는 점이 높아서. 그 다음에가 등유. 비행기 연료로 쓰이고, 그 다음에 경유. RV 차량 있지?
이런 소렌토 뭐 이런 것들에 산타페 이런 차들 디젤 차 그 연료 이거 엄청 비싸죠. 그 다음에 중유, 배, 화물선 그런 거 중유 쓴다. 마지막에 피치 이 도로 까는 거 있지. 아스팔트 그거야 연료가.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라고? 요거요. 자 여기로 갈수록 탄소의 숫자가 어떻게 돼? 줄지. 위로 갈수록 탄소수가 줄어. 탄소수가 죽으면 분자량이 어떻게 되냐? 작아진다고 하는 거야. 탄소수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져. 일찍 끓는다고 저 위로 나가는 놈들은 일찍 끓여서 기체가 되니 꼭대기에서 나오지. 분자 간 인력도 약하다는 거야. 이것이 나와 시험. 근데 자기네 학교가 이 분별 중력탑이 없다 교재에. 자기네 교과서에 안 나와. 있다 그럼 저거 하나 나와. 있나 없나 부터 살펴봐. 그래서 에이씨 절대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 나오면 이거 하나 무조건 맞추는 거. 알았어요? 자 다시 원유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불균일 혼합물 유일하게 이거 하나 나온다고 했잖아. 그지? 이 안에는 탄소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분해하는 이것들조차도 다 혼합물이야. 순물질 아니야. 이것들도 혼합물이야. 막 섞여 있는 것들이야. 근데 그 혼합물 덩어리 중에 LPG가 그나마 분자량이 제일 작고 탄소도 적고 분자간력이 약해서 끓는 점이 낮아서 제일 먼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왼쪽 페이지 14쪽의 맨 아래 왜 탄소화물이 다양하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아. 일단 탄소는 결합 횟수가 4회라. 알았어? 다양한 분자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 그지? 결합 횟수가 많다는 건 결국은 뭐냐? 구조가 다양해질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다양해지면 화합물들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 가봐. 가보면 니네가 거기서 보는 탄소 구조식 있지? 선이 단일 결합이 4번 나온 거, 이중결합 1번 나온 거, 이중결합 2번 나온 거, 삼중결합 하나 나온 거 여기 있는 거 외에 하나도 없어. 이 4개 중에 하나야. 항상 거기. 그 중에 그 5개 중에 맨 가운데 아래 거 있지? 그렇게 고리를 만드는 애들이 고리 모양 구조거든? 이 고리 모양 구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할 때도 약간 배제하고 할 거야. 사슬 모양 구조를 많이 설명할 거다. 거기서 규칙성을 설명할 거고 사슬 모양 구조에는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도 있을 수 있어. 알았어? 이것들을 선생님이 한번 쫙 정리해 줄 거야. 탄화수소 개체로. 그 밑에 보면 탄소화물의 종류에 뭐가 떴어? 탄화수소가 떴지. 그지? 탄화수소.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야 내가. 탄소. 봐봐. 탄소 하나가 있으면 수소가 몇 개 붙을 수 있다? 4개. 그게 뭐다? CH4라고 쓸 수 있어. 탄소, 수소로만 된 화합물들을 탄화수소 화합물이라 불러. 그것도 탄소화물의 일종이거든? 그들의 특징을 알아두면 나중에 뒤에 가서 진짜 엄한 데서 많이 도움을 받아. 알았지?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출발할게. 여기 탄소화물의 종류부터 들어가도록 하자. 끝! 숙제! 없어. 아, 부끄럽네. 숙제 없어. 아까 내가 다 해줬어.